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안녕하세요. 덕질구, 네, 교육과정의, 제가 정확히 이름이 뭐죠? 교육과정의 덕질구를 단절합니까? 덕질쌤입니다. 건져라? 어쨌든 뭐, 네, 그런 언저리에 있는 저희 네 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존 스미스입니다. 유일하게 제정신을 담당하고 있는 대마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대마왕님 화면빨이 굉장히 화사하게 잘 받으시네요. 아까 선크림을 좀 발라가지고, 여기 또, 아, 아우, 진짜 썬인데요. 그거 안 바르면 타겠다. 대마왕님의 명저죠. 하긴 뭐, 책 명저. 얘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명저,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영화 한 편을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네, 바로 대마왕님 소개 시작해 주시죠. 죽은 교사의 사회에서 이제 제가 총 25편 영화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두 편은 매치 포인트하고 타짜는 저의 삶을 설명하는 영화라 그런 패스를 하고, 본격적인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죽은 시인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러면 대표적인 교육용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개봉할 때는 못 봤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봤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한 평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음, 묵혀두다가 죽은 교사의 사회를 쓰면서 이 영화를 제일 앞에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이제 제목도 키딩 쌤 불편하다라고 적었죠. 굉장히 네. 도발적인. 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키딩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따라하기엔 좀 버겁고, 네. 또 본받고 싶은 면도 있고, 뭐 그런 네. 셈이죠. 혹시 모모쌤 이런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모모쌤 선생님 열정적이다. 모모쌤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 자유스럽다. 네, 그런 그쵸. 뭐, 평은 안 들으셨나요? 많이 듣는 편이죠. 네. 아니면 뭐, 외모가 닮았다거나. 너무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좀 그러네요. 우리 누구랑 닮았다는 덕질쌤들은 겁니까? 제가 지금 로빈 예, 윌리엄스랑 닮았다는 겁니까? 네. 덕질쌤들은 수업하실 입이 좀 때 크긴 이렇게 하군요. 네. 짜맞춘 수업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이들하고 뭐, 상황에 맞게 좀 자유스럽게 돼가는 수업 대로 진 하는 거죠. 돼가는 대로. 그렇죠. 네. 음.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난리가 났지. 저기 난리가 났었죠. 예.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어묵했던 입시제도 뭐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 뭐 하면 더 속에서 했지 뭐. 아유. 네. 아이들의 자유를 찾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지금 이걸 즐겨라 뭐 이런 것으로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발걸음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카타르시스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유스럽게 하고 자유스럽게 수업하면서도 뭔가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참 선생님 자유롭게 수업하신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키딩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키딩 교사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그 키딩 교사의 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수업하는 열정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력이 좀 늘어나면서 좀 디테일을 찾자면 자기의 교육적인 철학이 훌륭하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것을 함께 할 동료들을 좀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모르고 그 음, 학교 가지는 않았을 거고 자기가 그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사립학교에 그 입시를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의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시스템인지를 모르진 않았을 거라면 차근차근 이렇게 그 단계를 좀 밟아서 우호적인 선생님 그리고 그거에 대해 동조하는 선생님 그리고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키딩 선생님을 찾고 학교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교육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게 된 것은 키딩 선생님이 없어서다.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키딩하고 지금의 키딩은 뭐가 그러면 갖고 다른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저는 89년부터 91년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맞고 이런 게 일상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선생님과 뭐 시험 입시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키딩 같은 선생님이 정말 드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은 키딩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없느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떤 형태로든 친절함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무서운 선생님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저는 교무실을 들어오는 아이들의 태도라고 봐요. 교무실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 끌려가는 곳이 아닌데 교육이 원하는 대로 혹은 아이들의 성장과 이렇게 뭐 안 되는 이유들의 전부 키딩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키딩을 찾는다면 그건 키딩 선생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키딩 선생님을 찾는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입시 교육의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교육 체제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저항감이 키딩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닐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예, 자기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서 연극을 하게 되고 그 연극을 하게 된 용기를 가진 것도 키딩 선생님이 카르페 디엠,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 라는 시선 때문에 연극을 하게 된 것이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에 못 이겨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서 영화가 이제 그 파국으로 맞이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속에서는 교육을 망치는 빌런이 그 아버지로 이제 지명되진 않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아이들의 각성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아들이 뭘 원하고 뭐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를 아버지가 이미 정해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아버지는 사실 그 닐의 죽음에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교육을 망치는 빌런은 누구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정책으로는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학교는 욕망이 버린 곳이에요. 학부모들의 욕망, 교사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수업을 하고 싶은 욕망인 거죠. 그리고 이걸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은 그 정책을 입안해서 나오는 효과가 아이들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진짜 빌런인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지 않고 성적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신양명의 이런 수단으로 혹은 뭐 그 경제적 이득으로 어떤 그것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 빌런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그 죽은 시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되게 깨끗이 보는 사람인데 그냥 네. 팔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되게 오랜만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은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44쪽에 보면은 당시 죽은 시대사를 보며 열광했던 청년들과 세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성세대였다.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탁월했다. 이 부분.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기성세대가 돼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서의 자기의 그런 공고하게 자신의 세력을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똑같은 그런 입시제도와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네, 더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더 네네, 교묘하고 더 촘촘한 걸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잘 표가 안 나요. 예전 같으면 그런 부와 명성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 좀 더 고전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비투스, 그 문화자본을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그것이 성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학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거기다. 예, 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김준식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주식 선생님이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조해서 살펴본 결과 민주와 공화를 동시에 이렇게 배치한 헌법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사실 민주라는 가치와 공화라는 가치가 병립하기가 어려운 가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6학년 사회를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 그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건 안정입니다. 안정.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게 공화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민주와 공화를 두 가지의 가치로 병립을 시켜 놓으면 독재 쪽에 있었던 사람이나 민주화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을 가진 자만이 이 정당성을 가진 쪽에서 가장 말을 이렇게 발언권이 세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학벌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교사 집단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다 껄끄러운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껄끄러운 집단이 되니까 교사들이 원하는 거는 입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시키면 진보 쪽에서 봤을 때도 불편하게 되고 보수 쪽에서는 더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사들이 딱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말 잘 듣게끔 만드는 것이 그 어떤 정권이든지 그것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 음, 많이 생각나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도 혁신이라는 말이 어느새 쓰면 안 되는 무슨 음, 금기어처럼 돼 있어요. 지난번까지 혁신이란 말을 계속 우리가 쓸 때도 혁신은 학교라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무엇을 성적으로 볼 것이냐, 음, 무엇이 학력이냐, 이걸 음, 가지고 계속 우리는 음, 학부모를 설득하고, 교사 집단 스스로를 설득하고, 음, 행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음. 근데 시험을 치고 다닌 사람들 입장에선 그거 학력 맞아? 이런 식이 되니까는 이게 계속 지금도 학부모들 중에서는 우리 애가 그래서 전국에서 몇 등이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거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는 게 뭐지? 무엇을 음, 위한 게 성장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본 정립부터 안 한 상태에서 이 그 굉장히 도그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음.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되면 성적이 학력이다라고 설정이 되면 그걸 해야 아니라고 되는.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네, 올가미 같은 이 틀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예,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한계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작년에 서희초 사태를 벌어진 그것보다 더 큰 망가짐을 겪고 나서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데일까요? 지금 그 세대, 지금 6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이 친구들은 노동력 부족 시대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본도 단카이 세대가 나가면서 지금 노동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면 부양해야 될 기성세대가 많다는 핸디캡이 있지만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는 이 좋은 친구들에게는 점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뿐더러 생성형 AI를 같은 그런 그 첨단 테크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예전에 성적이 높은 사람들의 능력은 생성형 AI를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수렴되거든요. 그러면 기초와 기본을 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음, 자체가 바뀌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근데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카이스트 간 애들이 카이스트 그만두고 음. 의대 입시 이번에 준비한대잖아요, 다들. 의대 입시, 네, 자퇴가 네. 엄청나잖아. 왜냐면 어, 의대정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서울대도 자퇴가 늘어나고.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모든 게 다 의대로 귀결되는 상황.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 세대가 굉장히 인력이 줄어들겠지만, 음, 그 기득권은 절대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을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리가 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음, 음. 네. 그 오히려 이제 더 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불평, 가지로 다시 네. 이게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생강쌤이 얘기했던 그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 벌어져야 무너질 수 있어요. 레볼루션이 아닌 이노베이션으로서는 그게 해봤지만 우리가 학교 현장을 봐도 우리는 레볼루션에 가까운 에볼루션으로 계속 했지만 이 모양 이 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짧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일의 현상이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 노동 가능한 그 60년대생이 이렇게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아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태도가 안 되고 기초 능력, 기초 기본이 안 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얘가 맞습니다. 뭐냐? 그 얘가 뭐냐면 그 히키코모리 세대들도 일본에서 지금 기회가 있지만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기초가 기본이 안 된 친구들에게는 그 많은 기회는 사실은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음, 결국에 젊은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제 좀 답답한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고급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 너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기회는 그 네가 우리 세대 때는 야 음, 그런 자리는 너 정도 실력에선 꿈도 못 꿨어 라고 음. 하는 자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원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근데 나오는 거죠. 오히려 아니 이제 좀 넣으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386 세대가 가장 좋은 기회에 사회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대기업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 세대의 그 대기업을 갔었던 사람들이 가면, 그렇다면 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은 누구에게나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절대적인 기회 자체가 없어가지고 힘든 세대는 아니라는 말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 있으니까 개인적인 삶은, 상대적으로 예, 예. 그 대망님이 생각하는 절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해서 힘든 세대는 어느 세대예요? 88만 원 세대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IMF 시절에 이렇게 그 고등 학창 시절을 보내고 2000년 이후로 이렇게 온 시대들. 우리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참 그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제가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교대가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반대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교사인데 너무 고수팩이다 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잡기 어려운 세대라고 보면은 저는 음,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윌튼 아카데미는 입시를 위한 학교였다. 키팅 선생님은 그걸 몰랐을까? 그 학교를 졸업한 키팅 선생님이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좀 더 세심해야 했다. 적어도 자신의 교육관을 펼치려면 주변 동료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야 했다. 예,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만약에 키팅 선생님이 협조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잘 됐어, 학교가. 동학년들의 교직원 전체 회의에 뜻도 모으고, 또 이제 그 관리자와의 관계도 이렇게, 여기는 관리자 라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사장하고도 좀 이렇게 뜻을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했어. 그렇다면 윌튼 아카데미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왜냐면은 음, 저 교장이 빌런으로 나오지만 그 교장이 사라지더라도 윌튼 아카데미는
동료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음, 동문들의 마음까지 얻어야 되는 게 이 여기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음, 가정은 음, 그 누구의 마음을 얻을 거예요. 졸업한 사람들의 마음, 음. 지역 사회에서 이 윌튼 아카데미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또 무슨 그런 분위기까지 뭐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 사립학교라는 말이 퍼블릭 스쿨이거든요.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스쿨이랑 원래 의미가 이제 인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그거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귀족 교육하고 대비되게 해서 퍼블릭 교육이었는데, 그것이 좋은 대학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 역시 그 키딩 선생님이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그 퍼블릭 스쿨의 과정을 보면 가장 그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구현되게끔 그 이후로도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거든, 미국 교육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상황은 굉장히 아이들을 억압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지금 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그게 키딩쌤은 키팅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 변화가 일어난 거지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고 음, 해서 음. 자연스러운 변화로 그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이어지는 그런 열매였을까요? 아, 네. 그럼 이제 논조가 좀 달라지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헌신과 희생 없이 새 앞자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그 헌신과 희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각자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하는 그 수준이 헌신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상을 요해서 뭐 갈아 넣으라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 이상의 희생은 그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키딩 선생님의 가르치는 그 핵심 철학이 과연 그 시대에 뒤떨어졌냐는 거죠.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뒤떨어지진 않았고 그건 존중해요. 대신에 그게 옳은 것이 맞다면은 그 옳은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혹은 익숙한 시스템에 녹아들 때는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다 보수적이 된다. 음. 누구나 다 기득권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닌가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키팅 기득권이 선생님이 불편해진 음, 게 저는 사실 음, 키팅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음, 키팅 선생님한테 저희를 비유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음. 네. 근데 그게 그래서 핵심이죠. 그래서는 안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영역까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현실에 존재하느냐 하면 이제 뭐 내가 그런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는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거지만 근데 키팅 선, 저는 키팅 응, 선생님 같은 응,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응,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냥 그게 바로 서태지입니다. 서태지,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에서 응, 교실 이데아 노래를 부를 때 응, 저는 이 시대의 키팅 선생님은 서태지구나. 응. 그거는 네. 이해하셨습니다. 스승을 누구라고 보느냐의 관점이니까 여기 논의해서 좀 벗어나. 대한민국 교육에 응,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저는 응. 그 노래가. 그러니까 그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거지 공교육 시스템 안에 스타지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응,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영화로서의 죽은 응, 신의 사회가 있고 응. 그 영화를 해석하는 사람들로서의 죽은 신의 사회가 있는데 그렇지. 영화 자체로서의 죽은 신의 사회는 키링 선생님은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응, 하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걸 현실에 가져왔을 때 특히 대한민국 현실에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교육을 바라보면서 키팅 선생님을 계속 요구하는 거는 현실에 불가능한 키팅 선생님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망님도 대한민국 현실에서의 키팅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에 그런 키팅 선생님 같은 분이 학교에 계속 있을 때 그분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지금? 영화 속의 키딩 선생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교사를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사의 가장 근접치는 뭐냐? 직업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과 이런 걸 성실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데 어른으로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회가 선발하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키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만약에, 응. 키딩이어야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기본, 그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니까. 키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키딩 선생님이 많이 존재하는 어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키딩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땡쌤보다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쌤들도 또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응.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기본이고, 그것에 제가 기초 기본 교육 한다고 해서 창의성 교육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 그걸 전제해서, 그 정도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교사의 상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 게 거의 결론인 것 같아요, 형.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교육을 흔드는 자들이 아직도 학교를 부신하면서 겉으로는 키팅 선생님을 찾는다면 그들이 교육을 망치는 진짜 빌런이다. 그렇죠. 라는 게 결국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대망님은. 이게 네. 뭐 키팅이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음, 너 왜 키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키팅만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빌런이 아닌가에 음.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네, 물어볼게요. 또. 아까 제가 이해, 아까 제가 이제 서태지 얘기했잖아요. 네. 서태지의 그 교실에 대해 가사가 이러거든요. 왜 바꾸지 않고 음,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음, 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이렇게 음.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평온하게 이거는, 이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게 느낌이 안 바로 사네요.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교육을 흔들려는 자들인가? 음. 학교를 불신하면서 겉으로는 키팅 선생님만 찾는 모양이 이런 건가요? 그걸 지금도 그런다면. 지금도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는 사실 똑같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90년대 3대 명곡 그러면은 이제 음, 교실 이데아 삐걱 DJ DOC의 삐걱삐걱 그다음에 삐걱삐걱 네, 돌아가는 삐걱삐걱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음,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욕이 나오니까 네. 네. 그거 말고 그다음에 근데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변한 노래도 있다고요. 할아버지 음, 할머니도 춤을 춰요. 여름 음,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음, 시원해 얼마나 좋을 텐데. 음, 그래, 왼손으로 조시와 함께 젓가락질하면 춤이 최고야.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동료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이제 사실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해보려고 하면 다 같이 하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저온 원리로 이제 좀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막혔으면 그걸로 뚫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든지 일반 사회 속에든지 세 명의 그 나의 동조자,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세 명의 동조자가 있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세력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조직이라든 어떤 조직에서도 그건 유효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눌렀으면 우리 똑같은 방식을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설득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옳았다면 세 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나 아닌 두 명을 포섭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생강쌤의 마음을 매우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너무 서로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어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싫다 그러고 막으면 어떡해. 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대왕님 얘기하는 것처럼 세 명 없겠냐. 근데 세 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음, 음, 근데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동료 선생님들에게 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가 너 절대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기색은 비출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불편한 저 기색도 싫어. 그러니까 그 불편한 기색 보이는 것도 싫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까지가 내 의무가 아닌가. 음. 거기에 생강님은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도 네. 싫으면 그건 독재야. 그치? 어. 아니 근데 불편한 아니 기색은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아니 근데 자,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저희 이제 언제 일반하고 끝나요?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불편해해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학급 아니, 경영이라는 게 그런 그거는 거지. 홍우쌤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제 불편한 사람 겁나 예를 많을 것 같아요.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이 체험학습을 가도 2반, 3은 안 간다는 거야. 학급 다니니까. 음.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래요. 각자의 방식대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더 많은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옳은지 안 옳은지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하향 평준화하는 물귀신 작전이 주로 많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좋은 건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때 갑자기 또 너무 독보적으로 튀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 또는 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건 옳은 것인가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학급 경영이라는 건 학급별로 하면 돼. 기본적인 거는. 예. 이게 말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나도 성장을 하고 싶다. 나도 뭔가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 죽은 교사의 사회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러면 우리가 결론입니다. 모두 네. 우리가 모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서로를 공유하면서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급 리스트. 마무리 된 것 같지만 평화로운 마무리군요. 네. 네, 일독하십시오 모두. 네, 네. 사회자의 본분을 망가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네. 대망님의 죽은 교사의 사회 뭐죠? 이 영어 뭐지? 예. 네. 책 소개. 죽은 죽은 교사의 시인의 사회에 나온 사회를 가지고 죽은 시인의 했어요. 사회 네. 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쳐도 되겠죠?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